Welcome to Novel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Harvard. 그리고 나의 아버지 남궁원. 홍정욱 회장의 7막 7장 그리고 그 후 두 번째 이야기. Welcome to Harvard. 나는 유일하게 하버드에만 원서를 냈다. 전형은 학교 성적 외에도 SAT와 토플 점수, 과외 활동 기록, 직업 경험, 교사 추천서, 그리고 7개에서 8개의 에세이가 포함된 원서 등이 필요했다.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우선 성적이 우수해야 했다. 토플은 만점에 가까워야 했고 SAT 성적이 높아야 함은 물론 학교 성적 또한 최상위권에 속해야 했다. 각종 서클 활동과 운동 실력, 직업 경험 등의 과외 활동 또한 매우 중요했다.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다른 학생들보다 문학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높았던 나는 문장력을 연마하기 위해 다방면의 책들에서 어려운 문장과 시적인 표현을 골라 암기해 두었고 또 정통 고급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삶의 일막을 내리며 추억으로 가득한 고교 시절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나는 전체 졸업생의 1% 안에 들은 석차에 포함되었고 영어와 미술에서 우등상을 받게 되었다. 입학 초기에 힘겨웠던 영어에서 상을 받게 되었음은 내겐 뜻깊은 일이었다. 투지 하나로 영어와 고된 싸움을 벌여왔고 기어이 그 장벽을 깬 것이다. 내 유일한 낙은 밤새워 일기를 쓰는 일이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밤들이 허다했지만 이미 고교 시절 4년 동안의 철저한 자아 조절을 통해 메마를 대로 메말아버린 눈물샘이 내 감정을 허락할 리 없었다. 나는 내 눈물과 땀, 고독, 그 모든 것을 백지 위에 토해냈다.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면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해보자는 최면을 걸기도 했고 젊은 영혼을 위한 고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속편한 소리를 되새겨보기도 했다. 그러나 불면의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나는 삶의 의욕을 잃은 가난한 청년의 나태를 지울 수가 없었다. 불행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으며 내 마음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다. 나는 예전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평화를 기다려야 했다. 또 내 생활은 다시 새로이 설정된 야망에 의해 뒤흔들릴 것이며 그 같은 흥분 속에서 나는 모순적인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다려야 했다. 강인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새로운 도약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강단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반원형의 계단식 강단실은 마치 교수라는 한 절대적 스타의 공연장과도 같았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교수가 교단에 올라서면 마이크를 놓는 시점까지 학생들은 그의 박학다식함과 매력적인 달변에 매료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다. 노벨상, 퓰리처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론을 그 이론의 창안자들이 직접 설명하는 하버드의 강의실은 그야말로 학문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연극 무대와 같다.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냄으로써 교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기도 한다. 동포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가 국민이다.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가 인간이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모든 사물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이해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역사는 변화를 위해 초인이나 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다운 인간을,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인간을 요구할 뿐이다. 권력과 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역사와 인류의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 이상의 실현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는 의지의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졸업 논문. 천성적인 문과 체질인 나는 논술을 즐겼고 논리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원칙 또한 가지고 있었다. 첫째, 논술은 반드시 명확한 주제를 가져야 하며 그 주제가 끈질기게 유지되어 서론과 결론이 그 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논술의 스타일은 칼로 자르듯 명쾌하고 정확해야 하며 은유와 직유 등 문학적 기법은 최소화해야 했다. 셋째, 자료의 인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정보의 서술적인 나열은 절대 피해야 했다.
넷째, 어렵고 지루한 일이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이론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논술의 결론은 본론의 요약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미래 연구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했다. 결국 논술은 끊임없는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인 동시에 주관적 견해와 객관적 근거를 융합하여 합리적인 논리를 이끌어내는 예술이라는 생각이다. 4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내 논술은 논문위원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제출된 논문을 최우수 수마쿰 라우디, 준우수 쿰 라우디, 영예 어너스, 그리고 보통 레귤러의 5단계로 평가하는 과정이었다. 잘된 논문은 영예 졸업의 영광을 누리며 등급에 따라 하버드 서고에 영구히 보관되지만 그렇지 못한 논문은 아예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과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축하한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하버드 오찬 석상에서 졸업생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내가 동아시아 학과의 최우수 사회과학 논문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행운은 계속되었다. 내 논문은 최우수 등급 수마쿰 라우디를 취득했으며 이어 나는 과학과 인문 분야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부생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터마스 헙스상의 명예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나를 터마스 헙스상의 후보자로 추천했던 에커트 교수는 그의 평가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해 주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에 걸친 자료와 정부 관료들 및 경영인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에 기반을 둔 홍군의 논문은 이 주제에 관한 분석 중 가장 상세하고 권위 있는 연구이다. 본 논문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당장 출판이 가능한 작품이다. 정상화 과정의 경제적 차원을 중시하는 홍군의 관점은 매우 독창적이며 개인적인 면담과 인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얻어진 실증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라 할 수 있겠다. 논문 전반에 깔려있는 역사의 강하고 연계적인 흐름에 관한 저자의 이해는 가히 본 연구의 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자동 응답기에 30분짜리 테이프가 한두 시간 만에 가득 찼으며 전화는 거의 2, 3분마다 한 통씩 24시간 내내 울려댔다. 언론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나는 이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언론과의 인터뷰가 흥미로웠던 것도 잠깐, 나는 도대체 서울에서 나에 대해 어떤 기사가 기재되고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언론의 호들갑은 금세 잠잠해질 것이니 동요할 필요 없이 본임에 충실하라는 아버지의 충고가 나를 잠시 편안하게 했지만 혼란은 계속되었다. 아들이 언론에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 노심초사하시던 부모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대학 당국에서도 취재 경쟁에 휘말린 나와 한 학생의 성적과 수상 소식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한국의 언론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아야 했다. 계속 걸려오는 한국 언론으로부터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상 소식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준 나는 곧 전화번호를 바꾸고 평소의 일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학과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소일을 했으며 저녁엔 홀로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며 졸업을 기다렸다. 4년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졸업식은 그렇게 지나갔다. 나는 졸업과 동시에 모 방송사의 초청을 받아 서울에 잠시 다녀오기로 하고 이로 인한 준비로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방황과 성장을 거듭하면서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축복,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희열이 나를 감사하게 또 들뜨게 했다. 8년간의 노력, 그 결말치곤 만족스러웠다. 나는 마침내 하버드의 만 마칭맨, 그리고 나아가 지성인의 반열에 함께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의 이막은 내려지고 있었다. 아버지 남궁원. 아버지, 난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내 삶을 나누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자아를 발견한다. 꿈과 믿음을 나누고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나의 다른 한쪽인 것이다. 그러나 그 한쪽은 내 삶을 결정하거나 이끌어 가려 하지 않는다. 무한한 애정과 인내로 내 전진과 이탈, 그리고 또 전진을 지켜볼 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가족을 배반하지 말 것이며
가족의 반대편에 서서도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또한 오늘날까지 우리 가족을 이끌어온 힘이다. 저녁 식사는 인간 교육 및 지적 훈련의 시간이었으며 온 가족은 이 시간을 통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통해 엮어지는 가족 간의 우위를 중시하는 아버지는 출장이나 해외 촬영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우리를 마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지금도 어머니가 여행을 가실 때면 손수 짐을 챙겨주시고 미리 모든 연락을 취해 놓으실 정도로 배려가 깊은 아버지는 우리의 시험지, 일기장, 사진, 상장 등 유치원 때부터의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두셨다. 언젠가 우리 남매가 유학을 떠난 후 우리를 너무도 그리워하신 나머지 그 기록들을 꺼내보시며 눈물 짓다가 어머니에게 들키신 일도 있다고 한다. 배우의 길은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었다. 화공학을 전공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아버지는 2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계에 투신하셨다. 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던 길이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품위 있고 진실한 삶을 지켜오셨다. 영화계에서 정상에 오르신 아버지, 이제 생활이 어려운 무명 배우들을 위한 영화인의 복지 증진에 여생을 바치려 하신다. 그것이 당신이 걸어온 전문가적인 길의 종착역이요 베푸는 삶의 목적지라고 믿으시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는 선거철만 되면 아버지의 출마 혹은 협조를 원하는 정치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갖고 오신 아버지에게 정치가들이 눈길을 돌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무한한 전지를 꿈꾸는 자녀들의 미래에 혹 당신의 처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의도를 찾다가 혹시 실수라도 해서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반드시 그 화가 후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의 믿음이었다. 금배지 병에 걸려 안달하는 졸부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삶이 위대하게 보일 뿐이다. 아내와 자녀만을 돌보는 남자의 삶은 아버지 대에서 끝나야 한다. 너는 민족과 인류에 기여하는 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코울리게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뜻을 품은 남자는 하루 이틀 멸시당하고 실패해도 결코 배고프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본은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사명감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잊을 수가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며 외기를 고집해온 삶, 순수하고 원대한 꿈을 아버지의 가슴에 키운 삶, 그리고 애정과 믿음으로 가정과 인간관계를 지켜온 삶. 아버지의 삶에서는 인위적으로 창조할 수 없는 향기가 우러난다. 나의 젊음으로 흉내낼 수 없는 품위와 사랑의 기운이 담겨 있다. 나는 자녀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바꾼 아버지의 희생과 용기를 망각할 수가 없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졸업 논문을 헌정했다. 생애 최초의 출판물이요, 지적 노력의 결실을 내 사회적인 자아를 세우도록 도와준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논문은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아버지에게 헌정할 내 삶이 아직 오래 남아있는 까닭이다. 미국이라는 나라. 일례를 들면 졸업 논문의 가장 중요한 심사 요인은 창의력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쓴 논문이라도 그 주제가 광범위해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것이라면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는 채 저자에게 돌려보내질 것이다. 반면 한중 수교, 중국의 흑인 사회, 유색인종의 백인 차별과 같이 비교적 다뤄지지 않는 주제라면 더욱 보람있고 성공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주제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 전문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서로 그 결과를 나누는 스터디 그룹의 제도적 정착과 심지어 스스로 창작해낸 분야를 전공으로 정할 수 있는 전공 선택의 자유도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의 포부를 갖게 하는 미국 교육 환경의 강점이다. 내가 경험한 하버드는 이같이 숨쉴 틈 없는 진보의 욕구와 창의적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낸 정력적인 곳이었다. 자신과 자신이 몸담은 집단의 환부를 직시하고 비판적인 그러나 건설적인 자세로 해결의 묘책을 찾아내려는 젊은이들의 기상이 꿈틀거리는 곳이었다.
물론 하버드 대학은 선택받은 소수의 집단일 뿐 미국 사회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소수 엘리트가 때로는 우수한 다수보다 효율적인 진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콜럼비아 대학의 한 동양학자가 미국과 한국의 사회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린 적이 있다. 90%의 역량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90%를 이루고 있다면 미국은 100%의 역량을 지닌 10%, 지도계층과 50%의 역량도 채 갖지 못한 90%의 일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가 전문가이고 모두가 최고인 한국 사회와 소수 엘리트에 의해 이끌어지는 미국 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다. 그렇다고 이들 엘리트 집단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아메리칸 드림을 재정의해야 한다. 지나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폐단의 원인을 제공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창조와 발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비와 향락을 위한 노력으로 여기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다. 이 같은 추세는 졸업 후에 취업 분포에서도 극명히 나타난다. 이처럼 대학 교육이 부여하는 엘리트 의식과 진보 정식이 사회 추구에 집중된다면 미국의 자본주의는 희망이 없다. 극작가 유진 오닐은 미국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고작 물질적인 풍족을 향한 꿈이 아니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때로 미국이 이 세계가 목격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실파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회를 칭송한 바 있는 토크빌도 미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개인의 경제적인 이해가 국가적인, 공적인 이해보다 훨씬 강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나 이전에 우리를 생각하는 사고, 이는 미국 사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미국의 힘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일은 탈냉전 시대 미국의 엘리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트루먼 덕트린 이후 마치 세계의 경찰인 양 근육을 자랑해온 미국이 이제 스스로의 힘과 위치를 냉정히 파악하고 균형 잡힌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어느 국가, 어느 단체나 내실을 기한 뒤에 외부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과도기적 국제 정세 속에서 주관 없는 힘의 행사는 도리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더 많은 분쟁을 유발시키는 역척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거인의 힘을 거인처럼 사용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고 했다. 힘과 책임의 균형이야말로 미국의 엘리트들이 가장 고민해야 하는 역학관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다. 반면 나는 미국에 돌려줄 것이 없다. 그러나 세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사회 전반에 형성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두 팔을 들고 우리를 환영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시민으로. 물론 두 나라의 교육 이념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는 우리 교육이 현 시점의 우열 평가에 치중한다면 미국의 교육은 미래의 가능성을 점쳐 기대와 책임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육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던 나를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받아준 것은 나의 가능성을 추측하고 그 장래에 투자하려는 학교의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토마스 헙스상의 수상 통지서에 이 상은 당신의 실력보다도 당신의 가능성에 무한한 기대를 갖고 있는 학교의 배려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에릭 프롬은 교육의 목적을 젊은이로 하여금 그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현재의 노력과 성과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끝없이 진보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수많은 수재와 천재들이 도중 하차하는 불행을 막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완전한 세계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더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가? 플라톤에서 듀이까지, 지브란에서 브루톤까지, 그리고 립바이에서 루신까지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배움의 세계란 얼마나 광대한가? 석학들의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나의 왜소함, 그 방대한 지식에 대한 경외가 때로는 나를 감동시키고 서글프게 한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처음 미국에 들고 왔던 윤동주의 시집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철학을 접했으면서도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던 성경이 가장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나는 미국 교육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활용했다. 내 자신의 지적 성숙을 위해, 그리고 내 세계관의 창조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교수들의 지식과 지혜를 뺏으려고 발버둥 쳤으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어떤 사상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던져버렸다. 배움과 경험에 대한 강렬한 집착은 나로 하여금 감상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경험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뤘다. 하버드의 꿈을 이뤘으며 세계의 지성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포부도 이뤘으며 미국의 엘리트 계층과 상류 사회의 동양인으로서 당당히 참여해보고 싶은 야심도 이뤘다. 중국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미국인들과 강의를 들었으며 일본인들과 술을 마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얼마나 작은지 피부로 느끼며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절감하며 더 큰 인간이 되기 위해 정진했다. 하지만 그렇게 8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미국 엘리트 문화의 정수를 섭렵한 이방인에 불과했다. 내가 미국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세계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시민도 미국의 시민도 아닌 세계의 시민이고 싶다. 돈이나 입신의 문제보다는 국경을 초월한 정의와 자유,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싶고 진보의 이념을 신봉하고 싶다. 세계의 지성인들과 대화하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세계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무한한 인간이고 싶다. 그러나 불가피한 한계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게 될 때 내 마음이 한반도에 머물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8년간 나는 혼자였고 그리고 함께였다. 홀로 고뇌하고 공부하고 깨달아 왔지만 주위의 애정과 기대로 나의 삶을 지켜왔다. 부모님에 대한 나의 감정은 자식된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친구에 대한 믿음, 연인에 대한 애정, 지지자에 대한 진솔함, 비평가에 대한 초조함과 후원자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 포함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역사 속의 남성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다. 어머니는 아들을 참 인간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다. 두 분의 논의는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나 모두 당신의 자녀에게 삶을 헌신하셨다. 당신의 명예와 부를 쏟으셨고 양심과 희망을 거셨고 목숨보다 소중한 꿈을 안겨주셨다. 당신께서 아들의 생에 혹 걸림돌이라도 될까 염려하셨다. 그리고 선과 덕이 아들의 삶의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날까지 정도를 걸어오셨다. 사람들은 나의 삶과 꿈을 믿어주었고 내가 미완성의 지성으로 머무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 주었다. 이제 나는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꿈을 꾼다. 이들의 믿음은 미완성인 오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젊은 나의 무한한 꿈에 대한 것임을 나는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진보한다. 설사 삶이 힘들고 때로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무릎 꿇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보하지 않는 모든 것은 퇴보한다. 기본의 명제를 가슴에 새기고 결코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베풀려 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성경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들의 사랑과 믿음을 나의 동료와 후배 그리고 후손에게 돌려주려 한다. 이들의 기대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협력의 역사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집과 독선에 맞서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하소서. 진실만을 보고 진실만을 지키는 젊음이게 하소서. 부모에게 긍지를, 동료에게 믿음을, 후손에게 꿈을 주는 진보의 인간이게 하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두려워하는 저희이게 하소서. 새로운 희망과 협력의 역사, 이 땅에 번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늘 아래 우뚝 서 당당히 당신의 심판을 맞이하게 하소서. 하늘의 명과 인간의 명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소서. 삶과 삶이 지닌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삶이게 하소서. 제 뜻이 당신의 택함 속에 있게 하소서. 인편의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다. 글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혼이 있어야 살아 숨쉬는 책이 된다. 나 스스로가 우주여야 한다. 고 써 있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싶은 꿈이었다. 남과 다르고 남보다 우수하고 싶은 꿈이었다. 그 꿈을 붙잡고 이렇게 달려왔다. 달려온 길을 돌아볼 틈도 없이 후회나 미련을 느껴볼 여유도 없이 오늘을 살아왔다.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은 현재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라는 까뮤의 충고를 십계명처럼 여기고 나의 삶을 사랑해왔다. 이제 나는 새로운 꿈을 꾼다. 그것은 사람 위에 서고 싶은 꿈이 아니다. 사람과 함께 사람을 위해 사람의 역사를 이룩하고 싶은 꿈이다. 그 꿈은 제2의 누구가 되고 싶은 꿈이 아니다.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과 역사에 대한 독특한 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꿈이다. 그 꿈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하는 꿈이다. 결과의 꿈이 아닌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꿈, 가시적인 완벽이 아닌 내면의 완벽을 추구하는 꿈인 것이다. 가슴으로는 우주를 품고 눈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지만 나의 발은 이 땅 위에, 손은 내 동료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오늘 밤에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과 정겹게 대화하며 우정을 나누고 싶다. 그러나 내일 아침엔 타오르는 욕망을 안고 삶과 역사, 조국과 세계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려 한다. 내가 받은 축복을 동족의 삶을 밝히는데 얼마나 풍족하게 사용했느냐에 의해 역사는 나를 평가할 것이라는 로버트 케네디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의 양심을 밝히고 내 노력의 몇십 배를 돌려받으며 살아올 수 있었던 축복. 이제 그 축복을 다시 몇십 배로 세상에 돌려줘야 할 책임이 나에게는 있다. 꿈은 생명보다 소중하다. 생명을 잃음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꿈을 잃음은 내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은 꿈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일을 향해 질주하는 자의 것이다. 8년 하고도 더 긴 세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해준 이들, 이제 나는 더욱 성숙하고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난다. 중국 대륙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 그곳에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 숨쉬며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어찌 그리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 삶의 구석구석이 경이롭지 않을 수 없다. So help me God. 홍정욱 회장의 7막 7장 그리고 그 후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